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제 벌써 두 번째 강의인데요.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세종대왕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만날 주인공은 조선시대 대표 흑수저입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성공을 이뤄낸 인물인데요. 이 조선이란 나라의 천민으로 태어나 엄청난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냈던 장명실을 만나볼 건데요. 세종과 장명실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바늘과 실 같은 존재랄까요? 조선 초기 서거정의 필원 잡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장명실은 세종을 위하여 태어난 인물이다.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만날 주인공 장명실은 경상남도 동래현, 오늘날의 부산입니다. 이곳 출생으로 본가는 오늘날의 충남 아산인 아산현이고요. 시조 장서의 구대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관노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을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장명실의 태생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행사직 장명실은 그 아비가 본래 중국 원나라의 소주 항주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의 뛰어남으로 태종께서 보호하시었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사실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장명실의 아버지는 중국 원나라에서 기화한 인물이고요. 어머니는 기생이었다는 거죠. 장명실은 오늘날로 치면은 다문화 가정 출신이었고 또 뛰어난 본인의 과학적 재능, 능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건 확실한 거죠. 관청 소속의 노비였던 장명실은 분명히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을 거고 뛰어난 능력 솜씨를 발휘했을 겁니다. 이 능력은 당연히 궁궐에까지 들어갔을 거고요. 과거 시험 없이 분명히 추천을 통해서 궁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궁궐에서는 왕의 눈에 띄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장명실의 위대한 활동이 시작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명실은 세종대왕 때 발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탁은 태종 이방원 때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던 시기는 세종때입니다. 조선 후기 학자였던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이른 시기의 장명실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장명실은 비록 지위가 천하나 재주가 민첩한 것은 따를 자가 없었다. 너희들이 중국에 가서 각종 천문기구의 모양을 모두 눈에 익혀와서 빨리 모방하여 만들어라. 세종은 장명실의 뛰어난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장명실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날로 치면 과학기술단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당대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중국의 천문시설을 직접 배워와서 이것을 조선에서 그대로 재현해 주길 원했던 거죠. 세종의 바람대로 장명실 일행은 1년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각종의 천문 관련 서적을 구입하고요. 실제로 중국의 천문 관측소를 직접 보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놓쳐선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장명실은 노비잖아요, 여러분들. 노비의 신분으로 오늘날로 치면은 국비 유학생이자 국비 기술연수단으로 중국에 파견이 된 겁니다. 세종이 그만큼 장명실을 아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명실이 천민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종은 상의원 별자라는 관직을 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명실은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을 하죠. 세종의 명으로 천문 관측기구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 연구팀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장명실은 여러 인물들과 함께 각종 천문 관측기구를 제작하고 감독을 병행하죠. 1433년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장명실을 비롯한 연구팀이 만들어낸 혼천이인데요. 여러분들 혼천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혼천이는 북극성을 기준 삼아서 천체의 위치와 운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장명실이 만든 혼천이는 하나의 기능이 더 추가됩니다. 바로 시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천문 관측 시계 역할까지도 맡게 되는 거죠. 이후 여러 관측 기구들이 제작되면서 1438년에 경이루 북쪽에는 국가종합천문대 격인 간이대가 만들어집니다. 세종이 장영실에게 천문 관측 제작명을 내린 지 정확하게 7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하루를 24시간, 1년을 365일로 규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표준 시간이 없었던 옛날에는 어떻게 시간을 알았을까요? 기본적으로 자연 시계인 태양을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태양만 이렇게 올려다 봐서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로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계가 등장을 합니다. 1434년 장영실을 비롯한 연구팀은 해시계였던 앙부일구를 제작합니다. 앙부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솥, 일구는 해의 그림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부일구는 1년 중에 절기와 하루 중 시각을 동시에 잴 수 있는 기능을 가졌던 해시계였던 건데요. 세종은 이 앙부일구를 백성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설치를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길가에 설치를 한 거죠. 더 대박 사건이 있습니다. 백성들도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을 표시하는 부분에 글자가 아닌 12띠 동물의 그림을 새겨놓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자축이며 진서음이 12동물을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했는데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에 시각을 알려준다는 거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지하철 역사나 아니면 기차를 탈 때 큰 시계에 있는 그 시간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백성들은 세종이 하늘의 도를 이해하고 이를 정치에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왕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세종은 자신의 권위, 왕권을 또 강화시키기도 했던 거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앙부일구다라는 거고요. 조선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고대 왕조들은 전부 다 농업 중심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날씨,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는 이런 것들. 그만큼 조선이라는 나라는 농업을 중시했었고 그 뒷배경에는 천문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종의 꿈은 장영실의 손에 의해서 현실화, 실현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고대인들은 낮에는 해가 움직이는 것을 보는 해시계, 밤에는 해가 안 뜨잖아요. 밤에는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별시계로 시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시계와 별시계는 치명적인 문제,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또 봄, 가을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긴 한데 장마철이 되면 엄청 곤란해집니다. 그렇다면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는 없었을까요? 바로 장영실의 최고 업적으로 손꼽히는 물시계가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해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물시계는 장영실이 만든 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들. 장영실이 제작한 자경루 이전에도 물시계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영실의 자경루는 그냥 물시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 물시계였습니다. 장영실은 과거 중국의 송나라, 원나라, 이 시대 때의 시계와 당시 중국에 전해졌었던 아라비아 나이트, 아라비아 시계의 기술적 요소까지 모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읍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들 덧셈 뺄셈도 모르는 학생들이 미분적분을 독학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해서 시계를 만들어내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품을 만졌을 겁니다. 그 결과 바로 자경루를 만들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자경루가 도대체 어떤 물시계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경루는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만든 물시계 플러스 놀랍게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소리로 알려주는 시각 알림 장치를 더한 자동 시계였습니다. 뻐꾸기 시계가 딱 정각이 되면 뻑꾹 뻑꾹 울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알람 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북을 칩니다. 캐릭터가 나와서. 이런 형태가 바로 자경루였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자경루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경루를 통해서 정확한 시간을 알게 되면 궁궐 안팎의 종루나 고루에서 종이나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려줍니다. 또 한양 도성 안에서 궁궐의 호위병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업무 교대 또는 성문을 닫잖아요. 일정 시간이 딱 되면 이때 활용이 되겠죠. 전쟁터에서도 시간은 중요합니다. 전쟁할 때 야, 우리 내일 새벽 2시에 기습 공격을 할 거야. 근데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자경루나 시계가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보급됐던 게 바로 전쟁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장령실의 도전은 자경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경루를 만든 지 4년 후 1438년 장령실은 더 정교한 시계이자 이제는 천문 장치의 기능까지 갖춘 청상시계 옥루를 만들었습니다. 옥루는 천체운행을 관측하는 데 쓰는 혼천이 앞에서 만났던 그리고 종북징을 타격해서 시간을 뻐꾹뻐꾹 뻐꾸기 시계처럼 알려주는 알람 시계 역할을 했던 자경루의 원리까지 합쳐진 겁니다. 장령실이 옥루를 완성하자 비로소 7년에 걸친 천문 관측 사업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세종은 크게 기뻐했었고요. 이로써 조선은 국가표준 시계인 자경루, 천문 시계인 혼천이, 그리고 천상 시계인 옥루 세 가지의 자동 시계를 갖추게 된 거죠. 어떤 인물이 이론과 원리를 공부하고 설명하면 그 어떤 누구는 수치를 계산해서 그 기반을 마련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기계를 만든 일을 감독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 기계의 부속을 만들고 직접 조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찬란했던 세종의 과학시대가 열리게 됐던 거죠. 만약 이 시기에 장령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세종의 꿈은 그저 꿈으로만 끝났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강, 2강, 세종과 장령실의 이야기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재밌었나요? 자, 그러면 저는 또 3강, 4강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기, 인물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